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 남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직전에 관세 폭탄이 터졌고 동맹국들이 등을 돌렸고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책하거나 전략을 수정할 텐데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 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혹은 다 계산된 쇼다 라고 하죠. 근데요,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왜 저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과 왜 겹쳐 보이는지 뇌과학으로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권력이 뇌를 실제로 바꾼다는 연구 결과인데 이게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미스터리부터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는 왜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 여기서 전쟁을 좁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총과 미사일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무역 전쟁, 외교 전쟁, 언론 전쟁, 지지자와 적의 전쟁. 트럼프는 항상 적을 만들고 그 적을 향해 돌진하고 그걸 승리로 포장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패턴이 멈추지 않는가? 왜 외부 피드백이 이 패턴을 수정하지 못하는가? 이게 미스터리예요. 첫 번째 단서는 임상 심리학에서 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정신학협회 APA의 수십 명 회원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발표됩니다. 우리는 공인을 진단하지 않는다는 골드워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자기애성 성격 구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자기애성, 즉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임상적 나르시시즘은 정반대에서 출발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요구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스틱 공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공급이 끊기면, 즉 비판받거나 무시당하면 이들은 분노, 보복, 공격으로 반응합니다. 이걸 나르시시즘적 손상이라고 하죠. 잠깐, 지금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트럼프의 패턴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뇌에서 옵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권력 경험이 지속될수록 뇌의 도파민 회로, 특히 복측 피계부와 측좌핵의 반응 패턴이 변한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예측할 때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측이 불확실할 때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걸 행동심리학에서는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부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쥐에게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면 쥐는 배가 고플 때만 레버를 누릅니다. 그런데 레버를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면 쥐는 미칠 듯이 레버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슬롯머신이 이 원리로 설계된 거예요. 트럼프의 전쟁적 행동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도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릅니다. 상대가 굴복할 수도 있고 더 세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협상이 타결될 때 오는 쾌감, 협상 상대가 굴복할 때 오는 쾌감, 전 세계가 자기 트위터 하나에 반응할 때 오는 쾌감. 이게 뇌에 각인된 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이 과정 자체가 도파민 공급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파민 패턴이 활성화되면 전전두엽,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배회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가 흥분 상태일 때 이성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서는 진화 심리학에서 옵니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부족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죠. 원시 부족에서 리더의 역할은 단순했어요. 외부 위협을 만들고 그 위협에 맞서 싸워 이기고 집단을 보호한다는 서사를 유지하는 것. 지도자가 적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적이 없으면 내부에서 자기 지위가 의심받거든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 내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는 개체는 외부 위협 신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위협을 오히려 지위 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코르티솔이 개입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높이고 이게 번아웃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배적 위치에 있는 개체는 반대예요. 위기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오히려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고 그 상태 자체를 살아있는 느낌으로 경험합니다. 2014년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서 권력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갈등 상황에서 더 낮은 불안과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겐 전쟁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특정 심리 구조를 가진 권력자에게 전쟁은 오히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무대예요. 자, 이제 세 단서를 합쳐봅시다. 범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적 공급 결핍.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과 지배를 필요로 하는 심리 구조. 둘째, 간헐적 강화로 각인된 도파민 회로. 갈등과 불확실성 자체가 보상이 되어버린 뇌. 셋째, 진화적으로 각인된 지배위계 유지 본능. 적을 만들어야 리더십이 정당화되는 원시뇌의 논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된 인간이 세계 최강국에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멈추면 도파민이 끊기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이 끊기고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면 자기 뇌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48세 중소기업 대표, 편의상 K씨라고 부르겠습니다. K씨는 사업을 꽤 크게 키운 분인데 직원들 사이에서 저분이 있으면 왜 항상 회사가 전쟁터가 되냐는 말이 나왔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는 시기에도 K씨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경쟁사에 선전포고를 하거나 잘 굴러가던 팀을 갑자기 해체하거나 별로 문제없어 보이는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이걸 경영 전략이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패턴을 보니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조용하고 평화로울수록 K씨가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위기 속에서 가장 활기차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이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이전에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분의 뇌는 갈등을 생존 신호로 학습한 겁니다. 갈등이 없을 때 더 불안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트럼프 혹은 K씨 같은 특정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인지 뇌과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권력 경험이 지속되면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편도체는 위협 감지기입니다. 전전두엽은 그 위협 반응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브레이크죠. 일반인은 이 두 구조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권력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해지고 편도체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신경회로가 재편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권력이 실제로 뇌를 바꿉니다. 더 충동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비판을 못 견디도록. 이걸 연구자들은 권력 중독 모델로 설명합니다. 권력이 마약처럼 뇌 구조를 변형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이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의 권력 포지션을 6개월 이상 경험한 그룹에서 이미 편도체 전전두엽 연결의 약화가 관찰됐어요. 여러분이 팀장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여러분의 뇌도 조금씩 이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제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권력자를 나쁜 의도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나쁜 의도라는 해석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 되거든요. 대신 저 사람의 뇌는 갈등이 없으면 불안해지도록 학습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갈등의 공급원이 되지 마세요. 나르시시즘적 공급 이론에 따르면 강하게 반발하거나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 됩니다. 관심과 반응 자체가 연료예요. 2021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갈등 관리 연구에서 고 나르시심 리더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대결이 아닌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회색 교류, 그레이 락 메소드였습니다. 회색 돌처럼 반응하세요. 무덤덤하게, 예측 가능하게. 자극이 줄면 도파민 추구 행동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세요. 권력 경험이 뇌를 바꾼다는 연구를 기억하시죠? 본인이 어떤 역할에서 권한을 갖기 시작했다면 주기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지금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해결하고 있는가? 이걸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고 과정을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권력 중독의 예방법입니다. 넷째, 구조적 견제를 신뢰하세요. 개인의 뇌가 바뀐다면 해답은 개인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을 만들었고 기업 거버넌스가 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멈추거나 수정된다면 그건 그가 갑자기 이성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구조적 견제가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개인을 향한 분노 에너지를 구조 변화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쁜 의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 나르시시즘적 공급 결핍, 내면의 공허함을 갈등으로 채우는 심리구조. 둘, 간헐적 강화로 각인된 도파민 회로, 갈등 자체가 보상이 된 뇌. 셋, 진화적 지배 위계 본능, 적이 없으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원시대의 논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권력은 실제로 내 구조를 바꿉니다. 더 충동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건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이고 권한을 가지기 시작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분노를 넘어 예측이 가능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면 배응이 가능해집니다. 과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쁜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감정 너머를 볼 수 있는 렌즈를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